할 때쯤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포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집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인구 절벽이나 호환 마마보다 이 탕핑족을 더 무섭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누워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양희은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행복우체통을 맡아주실 분,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탕핑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네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죠. 그냥 하는 동 만동 하는 게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을 해봤자 집 한 칸 사기도 어렵고 힘든데 뭐하러 일을 하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데, 중국에서 왜 이 탕핑족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 배경이 뭘까요? 이게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면서 네. 사람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버는 돈과 저희들이 이제 생활에 필요한 써야 되는 돈이 비례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특구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집을 한 채를 살려면 43.5년 네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일을 해서 벌어야 집을 한 채 살 수 그걸 있어요. 그대로 다 예. 모으기만 해야. 그다음 네.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2년 동안.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라도 일을 해도 결국에는 집을 살 수도 없고 내 인생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냥 하는 동 만동 진행을 하면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은 해야 되고 네. 최저의 어떤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비협조 비폭력 운동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회가 험악하니까 내가 먼저 누울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탕핑은 중국 젊은이들의 비폭력, 비협조 운동,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라에서도 사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납세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세대가 계시는데 이 젊은 층에서 이렇게 탕핑족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비협조 운동이라도, 운동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가지려고 운동하는 네. 거지 가만히 누워있으면 변화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또 이해가 한편은 돼요. 네.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럼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는 느낌, 내가 사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하고 사니까 대출을 갚아야 되는 압박감. 네. 그래서 요즘 젊은들은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네. 그다음 일도 정말 내가 필요하면 가서 하고 그다음 최저 소비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빨리 이 현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에서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나라에서 대책은 내놓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생 자녀에 대한 뭐 집을 살 때 어떤 그 이자에 대한 우대라든지, 아니면 그 젊은 친구들이 대도시에서 살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삼선 도시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서 봉사를 네. 하게 되면 또 그 봉사에 대한 인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탕핑족의 대다수는 그 농촌에서 살아서 그게 아니라 작은 그렇죠. 도시 아니라 대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얘기하면 서울에 와서 강남에 와서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해결하는 거가
지역의 지방의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도시에서는 40년 동안 쓰지 않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데 네. 중소도시나 좀 더 작은 도시 가면 10년 정도, 20년 정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젊은 사람 생각을 좀 바꿔야 되죠. 네. 특히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엔 중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자리가 없거든요. 네. 기존의 일자리도 다 스톱한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학생들이 이제 자괴감을 얻어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만 쉬는 겁니다. 숨만 쉬는 거. 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오늘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졸업생들 그리고 이미 졸업을 했는데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보면 그 친구도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좀 적어서 사회에서 그 기회를 같이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시대는 안내를 해주고. 그렇죠. 네. 네. 진짜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 젊은이들이 지금 2030 세대가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서 그들에게 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고 싶어요. 네. 나라에서도 물론이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리복자 씨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옥빈이를 돌본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다. 옥빈이는 나의 막내 아들과 한 학급에 다니는 아이인데 엄마가 2급 장애인인데다가 설상가상으로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떼다 보니 복리원에서 지내다가 한족인 의붓 아버지 슬하에 와서 사는 아이다. 언제나 외롭고 주눅이 들어 길을 못 펴는 그를 볼 때마다 아프고 저린 내 마음은 울고 있었다. 하늘이 내 절실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3학년 때 옥빈이네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와서 나의 마음은 격동으로 벅찼다. 이렇게 옥빈이는 하학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겨울 줄 어찌 상상이나 했으랴. 당시 생활난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돈을 받고 보도를 하고 있었다. 옥빈이까지 4명의 남자애를 가르치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더욱이 옥빈이는 어느 과목이나 형편없이 뒤처져서 그 애를 가르치는데 너무 긴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은 다른 애들은 숙제도 검사해 주지 못했다. 옥빈이의 성적은 눈에 띄게 제고되는 반면에 내 아들의 성적은 미끄럼을 타기 시작했다. 정말 맹랑하고 속 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내 아이가 서로 다른 학년이다 보니 나의 부담은 더더욱 번중했다. 숙제 보도를 마치고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은 나는 녹초가 돼서 목이 쉬어 말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런데 이보다도 나를 더 마음고생시키고 역정나게 하는 것은 옥빈이 엄마의 처사였다. 옥빈이 엄마는 돈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다. 애가 학교에 다니는 버스비도 챙겨주지 않았다. 그리고 옥빈이는 1년 중에 거의 3분의 1은 우리 집에서 아침밥을 재차 먹는다. 주말에는 아예 잠까지 자면서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한다. 물론 간식을 옥빈이 목까지 사는데 이미 습관이 된 나였다. 흡사 내가 친엄마라도 된답시다. 재작년에 우리 어머니가 중환에 계시고 남동생이 간경화 복수로 생명이 경각을 다투어 치료 비용도 지인들의 후원에 손을 내밀게 되었다. 나는 부득불 돈을 받고 보도하는 아이를 내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옥빈이를 포기하라고 권장했고 나 자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보다 많이 밝아지고 생기가 도는 또 희망으로 차 넘치는 반짝이는 옥빈이의 두 눈을 볼 때마다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으며 만일 지금 포기한다면 옥빈이의 인생은 진짜 망치게 되고 어쩌면 애당초 그대로 내버려 두기보다도 더욱 큰 상처를 가슴에 남겨놓을 수 있다는 죄책감, 무서움이 나의 마음을 옥죄었다. 옥빈이의 올바른 인생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곧바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형편이 어려운 옥빈이를 3년이나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친정 엄마보다 더 아이를 챙기고 그리고 또 이게 본인도 사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를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 아이의 교육 하나 하는 것도 너무 벅찬데 그렇죠. 그것도 또 네. 남의 집 아이, 그 네. 부모님의 관심도 안 가진 아이를 그렇게 아까 보니까 뭐 모든 과목이 형편이 없었다는 그렇죠. 거를 그거 하나하나씩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읽는 내내 네. 이분이 진정한 스승이다. 어머니이고 스승입니다. 네. 저도 이 사연을 쭉 읽어드리면서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아유, 진짜 리복자 선생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머니가 옥빈이 어머니가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 처지를 너무 네. 어렵게 사셔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리복자 선생님께서 너무 잘 해주니까 그냥 안타깝지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옥빈이처럼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옥빈이는 너무나 행운입니다. 이웃 사촌 자기 네. 반의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애지중지하게 친아들보다 친아들이 오히려 네네. 성적이 내려가는데 성적이 미끄럼을 타고 있다라고 그러면 하셨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다른 집 아이를 가르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옥빈이 웬만큼 컸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세요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 시절의 아이들이 또 사춘기 네. 시절도 될 수 있고 또 금방 변화를 가져서 밝아졌는데 네네. 또 다시 보내게 되면 어두워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이 거죠. 너무 그래서 아픈 거죠. 옥빈이 인생을 아예 밝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 자기를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보고 싶네요. 선생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네. 보면 그 어머니이자 또 선생님이고 우리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다 따라 배워야 될 그 네.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정말 친엄마 같은 네. 친엄마도 이렇게 잘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들 가르치려면 아무래도 야단치게 되고 막 네, 하루 그러는데. 이틀은 봐줘도 3년씩이나 네네. 봐주면 정말 예쁜 것도 보이고 안 예쁜 것도 보이고 그거를 그렇죠. 이끌어가느라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제가 볼 때 대단합니다. 네. 네. 남의 집 아이인데 매일마다 여기 살다시피 와서 네. 그렇죠. 같이 있는데 그 남편분 아침도 함께 먹고 그 선생님이 그 아드님도 어떻게 보면 다 대단하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중국 지역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아니면 대도시로 돈을 벌러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선 가정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교육이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담임 선생님 아니면 대학생 선생님을 모셔서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예 애를 케어 잘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변에 있을 때는 2004년도 5년 때는 또 한국에서 봉사를 가시는 분들 같이 그 목사님인데 학교를 도시에 좀 변두리에 지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그냥 학교 밖에서 또 뛰어노는 학생들 꽤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안 계시거나 굉장히 열악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사실 교육보다는 밥을 한 끼 더
먹게 하려고 네. 과일을 하나 더 먹게 하려고 그다음 거기에 플러스 교육까지 따라가는 네네. 거기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그때 당시 알고 너무 놀랐고 또 하나는 꽃망울 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밖에서 놔두는 아이들을 전문 케어해서 선생님을 전문 섭외해가지고 케어하는 어떻게 보면 공익적 활동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네.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는 정말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 마을에서 어떤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자세가 제일 필요한 때인 것 같으네요. 김범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해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편지 손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진욱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만년 정취 가꾸기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만년 인생을 자연이 네 절기에 비유한다면 겨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도 청신하고 왕성하던 식물체들은 가을을 넘어 겨울에 이르면 고사되고 만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이 겨울에 이르렀어도 식물체 마냥 사멸되지는 않지만 인생이 정취가 점차적으로 식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나는 비록 젊음에는 비길 수는 없지만 우리 부부의 만년 황혼 인생 오늘을 보다 아름답고도 이색적으로 지내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있는 현황이다. 우리 부부의 봄, 여름, 가을은 아름다웠고 열정에 차 넘쳤고 풍요로웠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겨울은 생기와 정열이 사그라져 가는 겨울의 문턱에 바야흐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불현듯 이게 아니다 라는 경종이 울릴 줄이야. 부모가 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백년해로 하자 맺은 그 서약을 접어버릴 수는 없었다. 겨울의 문턱에 이르자 일터에서 손을 떼고 제각기 자신이 낙취대로 아내는 한 예술단체에서 가야금도 듣고 춤 노래로 나는 테니스 운동과 글쓰기가 주업이었고 공동 흥취로는 가야금, 피리, 목금을 합주하고 춤도 추고 독후감을 피력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부엌일에서 해방돼 아침 운동이나 독서를 하지만 아내의 부담은 여전하였다. 게다가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실면증이 있었다. 계속 이렇게 지낸다면 비록 내색은 하지 않아도 언짢아 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근 60년간 아내만 하던 주방일을 내가 한 몫을 하기로 작심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내의 칭찬은 더욱 나의 열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아내의 즐거움과 만년의 정취를 자아낼 줄은 실로 뜻밖이었다. 하기에 절반 남직한 백미에 전날 저녁에 물에 담가둔 잡곡으로 밥을 짓는다. 때론 쌀을 안 칠 때 쌀 위에 홍당무나 감자 아니면 고구마, 떡 호박을 얹어서 밥을 짓는다. 때론 쿠쿠 아가씨가 맛있는 밥이 다 되었다고 알리면 미리 준비해둔 양배추와 깐 마늘을
또 고압 가마 뚜껑을 열고 냉큼 넣는다. 이윽히 지난 다음 양배추를 꺼내어 잘게 썰고 간장이나 고추장과 참기름을 채워주면 그 맛이 일품이다. 늦잠에서 깨어난 아내가 뒤질세라 젠 솜씨로 날마다 색다른 융리와 남새로 만난 볶음채 혹은 국을 끓인다. 하기에 아침마다 바삐 돌던 아내 부담도 덜고 더욱이 서로 비기기나 하듯이 날 따라 새록새록 전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보신밥에 보신탕을 개발하는 데서 식보로 만년 인생을 기꺼이 엮어가고 있는 그 재미 실로 쏠쏠하다. 아, 참 잘하시는 거네요. 저도 한 가지 그 야채를 같이 밥에다가 같이 얹어서 해도 훌륭한 야채밥이 돼서 건강식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 볶음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양배추 뭐 이런 거는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갑자기 저도 읽으면서 집에 가서 감자라도 밥에다 넣고 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당무, 감자 아니면 고구마, 그 단호박 같아요. 떡호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조그만 호박 있지 않습니까? 단호박. 네, 단호박. 그거를 이제 잘 잘라서 좀 잘게 잘라서 밥 위에 놓고 같이 하면은 훌륭한 건강식 밥이 그러니까요. 될 것 아마 같아요. 거기에다 간장에다가 참기름.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좀 저녁에 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배추하고 마늘을 넣어서 살짝 한 소끔 시간을 두면은 그걸 꺼내서 고추장하고 참깨기름을 쳐주면 아주 별미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밥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개발하시는 거네요. 네. 네. 보신밥에 보신탕. 보신탕까지. 저는 이제 보신탕은 들어봤는데 보신밥을 여기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하시는 걸 보니까 영양가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낙을 즐기면서 개발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나이 드셔서 부부가 함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십니다마는 지금 이진옥 선생님의 말씀처럼 늘 평생을 아내들은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 가지만이라도 좀 덜어주고 싶어서 밥하는 걸 배우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주부를 하다 보면 아침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다 네네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재미는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 낙을 생각해서 네. 또 같이 논의도 하고 할 말이 예, 많아지잖아요. 예. 네. 저희 아버지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진욱 선생님의 얘기처럼 그 일상의 일을 좀 나눠서 하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그리고 부부의 사이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연세가 들면 칭찬할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새로운 일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날마다 새로운 걸 개발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칭찬만 해주면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밥은 당신이 해. 내가 반찬이랑 설거지하고. 네, 찌개나 국은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주고받는 얘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포 여러분께서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채무가 불러주는 9988 내 인생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들어봅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열망으로 개최된 2021 통일 골든벨 대회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재외 청소년들과 또 우리 고려인 동포 학생들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일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죠. 알마티와 또 수도 누르술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참가한 76명의 신청자 가운데 45명이 결선 대회를 펼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역사 그리고 또 시사 상식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겨루었습니다. 김상욱 민주평통 카자흐스탄 지회장은 2018년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기대와 전 세계에 엄숙히 증명하였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면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꼭 유치하여 골든벨 참가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과 평양을 육로로서 오가면서 올림픽 경기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분들이 상을 받았을까요? 예, 이날 대회는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치러졌는데요. 이제 사전에 배포된 문제집에서 46문제를 선별하여 출제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구홍석 주 카자흐스탄 대사와 김홍수 주 알마티 총영사 그리고 한인 회장 등은 영상으로 문제를 내면서 참가 청소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를 하셨고 그리고 성부를 정말 실력을 자웅을 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문제가 거의 다 바닥날 정도로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뜨거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 대회 최우수상에 해당되는 평화상은 윤여준 군이 차지하여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고요. 강대한, 최윤우, 최연진 학생이 우수상에 해당되는 통일상을 각각 수상하여 역시 장학금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카자흐스탄 지회가 주최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롯데 라하시 제공한 선물 세트를 받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서울 알마티 항공 왕복 항공권 그리고 또 진공 청소기 또 무선 이어폰 등을 또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네, 평화통일 골든벨이 정말 서울과 평양에서 꼭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할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러시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웹툰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은 2021년 한러 상호문화교류회 기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문화제 K-페스트 2021년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한국 웹툰 전시회와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동시에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 전시회에서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신세계냥, 이태원 클래스, 유미 세포들 등 4편으로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거나 뛰어난 작품성과 개성으로 한국에서 매니아층을 형성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에서는 국내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출품한 우수한 작품 중 장편 6편, 단편 7편, 총 13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관람하기에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인기 한국 드라마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과 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나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한국 웹툰하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 대한 러시아 현지인들의 반응은 한 달여 만에 웹툰 외 전시장 방문객이 8천여 명, SNS 등 온라인 조회수가 9만 건 이상이 달했고 애니메이션 오프라인 상영회에 1,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웹툰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현지 관심을 반영한 듯 러시아 문화 일간지 와시도숙 통신이 이번 웹툰 전시회에 소개한 4개의 작품의 작가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한국 웹툰 전시회와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통해 러시아에서 K-pop, K-드라마, K-영화 등 대표 한국 문화 콘텐츠 외에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한국 웹툰 전시회와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 관련 콘텐츠는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SNS,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러시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한국 웹툰 전시회 김비서가 왜 이럴까? 신세계냥, 이태원 클라스, 유미의 세포들 이런 4편의 작품이 소개가 됐고요. 또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에서는 국내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출품한 우수한 작품 중에 장편 6편, 단편이 7편 이렇게 총 13작품이 선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 현지인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한 달여 만에 웹툰 VR 전시장 방문객이 8천여 명이었고요. 또 SNS 등 온라인 총 조회수가 9만 건 이상에 달하고 또 애니메이션 오프라인 상영회에 1,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 역시 K-pop, K-드라마, K-영화 인기가 대단한 걸 실감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6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살린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엄마, 근데 이건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풀밖에 없는데요? 이 풀 밑을 캐면 이게 나와. 정말요? 그럼. TV에서 이거 캐는 걸 보긴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직접 캐보면 되지? 엄마가 먼저 해보세요. 아이, 네가 해봐. 캤는데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네. 자, 먼저 이건 잎을 뜯은 다음에 호미로 이렇게 이것을 캐면 돼. 이렇게요? 그렇지. 엄마, 내가 이거 캤어요. 그래, 잘했어. 이것 봐요, 이거 엄청 커요. 네 주먹보다 훨씬 큰데? 저 이거 캐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럼요, 자랑해야죠. 친구들 중에 이걸 직접 캐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그렇게 좋아? 그럼요. 이것 많이 캐서 친구들도 나눠줄 거예요. 그래. 근데 친구들 나눠주려면 열심히 캐야겠는데? 그럼요. 영상 그만 찍고 엄마도 빨리 캐세요. 뭐야? 이거 캐는 법 알려줬더니 이젠 엄마를 시키네. 아이고, 엄마랑 이걸 캐러 갔는데 이걸 처음 캐본 것 같죠? 그러게요. 직접 해보면 다르죠. 요즘 이것이 제철인데요. 이것은 마령서, 하지감자, 북감저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원산지는 페루, 칠레 같은 안데스 산맥인데요.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온대 지방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산지나 해안가에서부터 5,000m 고산지대까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눈 덮인 그린란드까지 자라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곡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밥을 대신해서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중요한 식량 작물이죠. 땅 속의 사과라고 불리는 이것에는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단백질에 비타민C까지 풍부한데요. 마치 곡식과 채소를 동시에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더구나 이것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고기나 쌀을 많이 먹어 산성을 띠는 우리 몸을 중화시켜주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칼륨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요.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고구마와 함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구황작물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그냥 쪄먹기도 하지만 국이나 찌개, 반찬,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습니다. 6월 21일이 절기상 하지인데요. 하지에 수확한 이것을 하지 이것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감귤, 2번 감사, 3번 감자.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구황작물 중에 하나인 이것은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밥 대신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쪄서 먹어도 맛있고요. 또 다양한 반찬으로도 맛있는데요. 이것 튀김, 이것 전, 참 맛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 사람들이 주식으로 사용할 정도로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가 이것의 대표적인 주산지인데요. 북한에서도 이것이 많이 나는데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이것이 많이 생산이 되겠죠.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드십니까? 나만의 이것 요리, 또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찾으셨겠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 사범대학이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1924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설립이 됐나요? 예, 블라디보스톡 시내 중심가에 세워졌는데요. 네.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거기 명칭이 오케안스카야 프로스펙트 거리 18번지인데, 그렇게 말하면 태평양 대로 18번지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네. 거기에 설립이 됐고요. 거기에는 대학교였기 때문에 간단한 건물이 아니었죠. 거기에 기숙사가 5개나 있었고 식당도 네. 있고 번역 출판국도 있어서 번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해서 대학이 들어섰지요.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그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남아있는 그 건물이 화제브라는 러시아 작가 명칭 공공도서관 건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1층은 은행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관장님께서는 직접 가보셨겠네요. 가보기는 가봤지만 그 내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예. 네. 좀 내부도 들어가서 좀 쭉 살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이고, 그러고 싶은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은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관 네. 건물만 남아있죠. 예. 네. 규모가 꽤 컸겠네요. 그 3층, 4층 건물인 거 되고요. 네.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도 1개가 아니라 5개나 있었고 네네. 그 안에 식당도 있고 또 번역 출판국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거기 모여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중등학교나 고등학교하고 달리 네. 어떤 종합적인 어떤 이런 그 규모와 제도와 체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 굉장한 건물이 그 규모가 굉장했죠. 네네. 당시에는 고려인들의 자랑거리였겠네요. 여기 고려인들이 어떻게 자랑스러워했냐면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경성제국대학이 있긴 있었죠. 네. 그런데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의 그 식민지 대학이니 이건 진정한 학교가 아니라 우리 고려사범대학교야말로 진정한 우리 민족대학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고려사범대학 부속 교육기관으로 사범노동학원도 개설했다고 하는데 사범노동학원은 어떤 거였나요? 예, 사범노동학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네. 그 당시에 이 제도가 좀 우리와 달리 좀 특별한 제도거든요. 소련이 저기 했죠. 소비에트 혁명이 무산자, 빈농, 그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농민의 자식들 그리고 소수민족의 그 자식들, 청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교육의 어떤 우선권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노동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학원이 그 고려사범대가 기능하는 기간에 뭐 10개까지 늘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만 특히 소수민족, 노동자, 빈농 자식들에게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주기 위한 속성 과정의 그 학교였습니다. 2년 과정이었는데요. 네. 그 규정을 보면은 18세에서 20세까지는 그 사이에 2년간 노동을 했다는 그 증명이 있으면 입학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20살에서 25살까지는 3년, 25살에서 35살까지는 5년간 노동을 했다는 이 증명서만 있으면은 일단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네네. 시험은 봐야 되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서도 소수민족은 노동 기간을 1년씩 더 감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18세에서 20세는 1년간 노동을 했다는 증명만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그 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노동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그만큼 노동자, 농민, 소수민족을 배려해서 교육 기회를 더 풍부하게 정부에서 주고자 만든 제도였지요. 네. 지난 시간에 관장님께서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 부녀자들도 야간에 네. 뭐 부녀자를 위한 학교도 있었고 거기에서 그만큼 이 무지 타파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정책을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근데 고려사범대학교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처음에는 역사학부, 물리수학부, 자연학부, 언어문학부 이런 그 학부에 역사학과가 있고 물리학과, 수학, 또 사회경제학, 조선어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횟수별로 어떤 학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네. 그런 학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운영이 됐습니다. 초기에 초대에는 단지 3개의 학과 학급에 7명의 강사 그리고 네. 78명의 학생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수가 늘어나서 1935년 6월에 초대 이 졸업생 때는 졸업생을 17명 배출하고 그 뒤로는 굉장히 그 교원들이 확충돼 가지고 네네. 나중에는 200여 명, 300명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늘었죠. 그 교수님 중에는 우리 한국 동포들도 꽤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러시아 어문학이나 다른 뭐 자연학부, 수학부 이런 데 다른 교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 고려인 그 교수들이었고요. 그 초기에는 통계에 교수 29명 중에 19명이 우리 고려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고려인 교수들도 끊임없이 양성이 되면서 더 채워나갔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학교를 운영했는지 혹시 자료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자료가 이 주축이 됐다고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오가이교트르 그 총장이 있었고요.
총장은 역사를 가르쳤고 또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인 개봉우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모국어 그리고 또 오창환이라는 분도 고려 문전을 만든 분인데 모국어 그리고 여러 그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그 고려인들의 그 애국 그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 학교를 운영을 잘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 사범대학의 당시 현황 그리고 운영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 가호의 시작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